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할 텐데요. 정당 정치가 좋아진다라고 만약에 말하라 그러면 행태적으로야 정당들 사이에 사회 중요 갈등을 둘러싸고 명료한 견해들이 잘 논쟁이 돼서 상호 조정을 통해서 공익에 가까운 공공정책을 잘 결정해가는 걸 정당 정치가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행태를 뒷받침하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은 아까 말한 정당 체계는 사회 갈등 구조랑 닮아야 되는 것. 달리 말하면 정당들 간의 상호작용의 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은 사회랑 닮아야 되는 것. 이게 이제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정당 체계는 사회 갈등 구조를 수렴하거나 그거를 대표하거나 그거를 조정해 나가기 위해서 이념적으로나 계층적으로나 넓게 포진되어 있는 것이 이 정당 체계 또는 정당 정치를 안정화시키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 체계는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인 게 좋습니다. 정당 체계는 같은 정당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의 작동 방법도 다른 것도 괜찮고, 예를 들어 독일처럼 맨 처음에는 이 연정의 어떤 기본 라인에서 3인당이 연정의 대상으로 삼는 범위에서 초기에는 자유당과도 연정을 대연정 때는 하긴 했지만 더 이상은 자유당과는 연정을 보통 안 하고 녹색당으로 그걸 바꿔간다거나 하여튼 그런 내부에서의 어떤 정당 체계의 변화든 이런 것이든 사회적인 요구에 수동적인 것이 정당 체계는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체계의 기본 변화의 어떤 방향은 사회 변화에 개방적인 것이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체계는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에 유리한 환경을 갖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독일이 그나마 현대 유럽의 정당 체계 중에서 여러 신자유적인 충격이나 냉전의 어떤 큰 변화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당 정치를 잘 운영할 수 있었던 것에는 정당들의 새로운 등장에 굉장히 개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넓게 보면 기민당하고 3인당 중심 체제는 유지되지만 왼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서 녹색당도 만들어지고 좌파당도 만들어지고 하다못해 약간 지역 정당이긴 하지만 베를린 중심의 해적당도 만들어지고, 오른쪽이 만약에 대표가 덜 된다 그러면 자유당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이렇게 융통적인 것이 정당 체계상에서는 괜찮은 편입니다. 반대로 정당 조직은 단단한 게 좋습니다. 정당 조직은 안정된 게 좋고, 그래서 정당 조직은 안정의 방법이 옛날처럼 일반 당원의 기준을 많이 둔 거에서 이제는 정부로부터의 어떤 보조금을 많이 받는 방법으로 변한다거나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정당의 조직 자체는 튼튼한 게 좋습니다. 유럽의 정당은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당 관료제가 안정돼 있고 또 예비내각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집권했을 때 행정부 안에 관료제의 파트너들도 안정돼 있습니다. 만약에 3인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관료제 안에서도 3인당이 파트너 될 사람들이 행정부의 관료제 요직으로 옮겨가고, 만약에 보수정당 쪽이 집권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관료제도 거기에 맞게 적응하게 되는 구조를 갖는 것. 그러려면은 정당 조직 자체가 정책 능력이든 당 운영 능력에서 아주 응집적인 게 좋습니다. 당원 기반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고, 당원의 참여도 정당을 할 수도 있고, 이제는 정당이 보통은 오래 집권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어느 정당이 장기 집권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정당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당 발전의 최후 단계는 사실 정당이 정부가 되는 겁니다. 파티 가버먼트라고 하는 말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박근혜 정부 이런 말이 쓰이기보다는 그냥 새누리당 정부여야 사실 민주주의 수준이 좋아지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라는 말보다는 열린우리당 정부라는 말을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이게 그 다음에도 그 정당이 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그 정당에게 물을 수 있으면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대중정당에서 시작은 해서 큰 정당의 어떤 변화를 됐지만 그 다음에는 정당이 정부가 되면서는 정당 자체의 조직력도 사실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그거 자체는 별로 흐트러지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정당 조직은 강화된 게 좋다라는 것. 우리 같은 경우를 돌아보면 정당 체계도 정당 조직도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고 참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 체계는 과연 그 언제 만들어졌을까? 만약 이런 말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정치학자들이 대개 말하는 경우는 어떤 사람은 48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58년 때 만들어진 정당과 유권자의 그 어떤 균열 구조가 그때 계속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리 길게 봐도 60년대 말에 한국의 정당 체계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정당체 60년대 말에 그것이 유신체제와 오공화국을 지났을 때는 그게 작동을 안 했는데 민주화가 딱 되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체제가 금방 복원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든 민주화 변화에서 굉장히 재미난 변화인데 민주화가 됐을 때 정당 체계는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권위주의가 되기 직전의 정당 체제를 복원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신체제 직전에 있는 정당 대안이 민주화 직후에 복원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87년 대선이나 88년 총선을 기억 다시 되돌아보면 네 개의 정당 대안이 있었는데 민정당은 어떻게 보면은 유신을 이끈 공화당의 후신이라고 볼 수 있고 김종필 씨는 60년대 공화당에서 쫓겨날 때까지만 해도 그 김종필 대안론이라고 해서 경북 지역하고 충청 지역에서는 상당한 이 세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김대중, 김영삼 씨는 60년대 말에 40대 기수론이라는 걸로 해서 사실 우리나라 야당이 그때 처음 민주정당이 되기 시작한 변화를 그때 이끌어냈던 그 대안이 그대로 복원되는 겁니다. 분명히 민주화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중심이 돼서 변화를 이끌었는데 선거는 60년대 말에 정당 대안이 복원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으면 이 정당 체계가 그냥 사회를 통합하는 효과를 가졌을 텐데 70년대하고 80년대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사회는 엄청 변해서 갈등의 구조는 도저히 60년대 말의 갈등 구조랑은 너무 달라졌는데 정당 대안은 그대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7년, 88년 때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가 보게 된 거는 그게 사회 갈등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만들어낸 이상한 현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지역당 구조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지역당이라고 하는 것, 지역정당이다라고 하는 건 되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의 중심적인 거는 이 중앙 권력에 대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로부터 벗어나는 게 지역당의 특징입니다. 대개는 분리, 독립, 자치 이런 걸 주장하는 걸 보고 지역주의 정당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경우는 이게 지역의 지지 기반의 편차는 있었지만 정당들의 경쟁의 방향은 중앙 권력을 장악하는 그걸 가지고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건 지역주의 정당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당도 지역주의 강령을 가진 정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 영국이나 이런 데서 보다시피 지역주의 강령을 가진 정치 세력은 존재하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바스크든지 카탈루니아든지 이런 정당들은 다 분리자치나 이런 걸 주장하는 정당들인데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동질적인 사회 구성을 가진 나라가 선거를 했더니 완전히 지역적으로 갈라지는 선거를 하게 된 겁니다. 유사균열 같은 거죠. 그게 중심적인 갈등이나 균열이 아닌데 7, 80년대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할 수 없는 정당 구조에서 그 긴장을 다른 방법으로 표출한 게 지역정당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체가 정당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강한 균열이 이 표출이 제한됐을 때 생기는 현상 같은 게 이제 정당체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당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끊임없이 사람들의 불만의 대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역정당 체제라고 그러면 각 지역에 아주 강렬한 지역적 열망 때문에 정당 체제가 공고해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되는 거는
기존 이런 정당에 대한 불만이나 어떤 냉소가 훨씬 더 커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현상을 빼고나 돌아보면 한 번도 제3정당의 충격이 없었던 선거가 별로 없습니다. 민주화 직후에 보면. 뭐 맨 처음에 무슨 뭐 저기 뭐 정주영 씨도 있었고 뭐 한동안은 뭐 박찬종 씨도 있었고 뭐 최근에 안철수 씨 현상까지 정당 체제와 사회 사이의 간극 때문에 생기는 제3의 시도들이 늘 있는 정당 구조를 갖게 됩니다. 정당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그런 것을 안 담게 되면 그 사이에 새로운 욕구들이 마치 이렇게 뭐 주전자에 물 끓을 때 그게 어디 튀어진 구멍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등장하듯이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전 두 가지 실험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진보정당이고, 다른 하나는 안철수 씨 같은 중도정당적 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다른 경우보다는 두 가지가 좀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있는 그 정주영 씨나 뭐 문국현 씨의 사례는 물론 사회적인 요구 조건이 없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공급자의 그게 조금 더 커 보인다 그러면, 또는 문국현 씨 현상은 안철수 씨 현상과 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면 중도정당적 충격하고 그 다음에 정당체제 왼쪽으로부터 온 좌측에서의 도전 두 가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당의 충격은 60년대 말부터 있는 정당 대안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갈등을 충분히 통합해내지 못하는 것에 왼쪽으로부터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대개의 경우 유럽에서 우리가 수많은 사례를 보는 아주 전형적인 양상의 도전입니다. 근데 이 도전은 왼쪽으로부터 와서 기존 정당 구조를 확 바꾸는 겁니다. 유럽의 경우에서는. 그래서 이걸 보고 보통은 좌측으로부터의 어떤 전염이라고 부르면서, 유럽의 정당 체제가 지금처럼 된 거는 이 좌측으로부터의 도전이 지금과 같은 정당 구조를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민주화 이후 이런 정당 체제에 대한 불만이 진보 정당의 충격이 잘 성장해서 2004년도에 13%인가요? 이렇게 등장하고, 이게 그 다음에 조금씩 성장했더라면 아마도 2.5당 체제나 이런 걸 통해서 정당 조직 내부에서도 일부 변화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실험은 어쨌든 우리가 보다시피 아직은, 또는 뭐 큰 효과가 아직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도전은 잠정적으로는 이제 실패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하나의 이제 실험이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안철수 씨의 실험도 전 재미난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정당이라고 하는 것, 또는 중간정당이라고 하는 실험도 꽤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간정당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들을 이렇게 수렴시킬 거라고 가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씨적 정당의 현상은 한국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는 걸 이렇게 수렴시키는 방향으로 정치를 바꿀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정당 이론에서 또는 정당 체계 이론에서 말하는 중간 정당이 가져다주는 물리적인 효과는 기존 정당을 벌리는 효과를 갖습니다. 안철수 씨 정당이 만약에 대통령 선거 후보로 끝이지 않고 정당이 돼서 총선에서 일정한 독립적인 변수의 영향을 가졌더라면 기존에 있는 두 정당에 충격을 줬을 거고, 두 정당의 거리를 벌리게 될 거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중간 정당의 어떤 도전 같은 겁니다. 이 실험도 결과적으로는 정당이 되지 못하면서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있는 정당 체제에 대한 불만은 드글드글합니다. 아마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밖에서 이 제3정당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이 술집과 밥집에서 지금 수많은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이곳저곳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정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민주당 저걸 봐줄 수가 있느냐는 흐름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어떤 현상인데, 두 번의 실험을 가지고 평가해 볼 때 과연 제3정당의 흐름이 중간정당적 형태의 도전이든 좌측에서의 어떤 그 진보정당적 도전이든 이게 어떻게 될까는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야말로 뜻은 좋은 것만으로는 어렵다는 것. 정당 만들기는
아무리 정당에 그 새로운 정당에 대한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공급자의 능력이 없으면 그 영역에서 진짜로 돗자리를 피고 그 장사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정당 만들기는 정치학 분야에서 다루는 새로운 실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실험이다라는 것. 새 정당을 하나 만드는 실험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실험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 새 정당을 보통 이름 붙일 때 외생정당이라고 붙이는데, 외생정당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정당을 만들려는 사람이 스스로들 잘해서 잘 안 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외생정당은 반드시 사회 에너지가 있을 때 외생정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보정당이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에서 사회로부터 가져올 에너지가 노동운동으로부터 올 수 있을까? 영국이나 독일이나 북유럽처럼 그걸 우리가 조직할 수 있을까? 외생정당적 충격이라고 하는 건 선거시장에서 표를 만드는 능력하고 재정 능력을 내는 겁니다. 지금 왼쪽에서의 도전이 그걸 가능하게 할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간 정당이 정당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보게 된 거는 리더십의 능력부터 정치를 이해하는 방법부터 상근직을 운영하는 방법부터 이게 간단치 않은 겁니다. 사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네트워크 정당이란 말이 나온 면도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조직을 만드는 것의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무슨 마치 컴퓨터 시스템처럼 그런 게 쓱 들어오면 그게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현실이 되지 않았던 것. 두 가지 실험이 우리에게 뭘 남겼는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민주당이 과연 저 정도 지금 균열인데 내일 당장 깨지지 않을까 그러는데 민주당은 쉽게 잘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장점은 제1야당에게 강력한 이점을 줍니다. 대통령제도 제1야당에게 아주 강력한 통합효과를 갖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게 쉽게 깨지기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부의 갈등만 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에 매달려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변하지 않는 측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저 정당을 깰 만큼 제3정당의 충격이 조직되지 않으면 깨는 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3정당의 충격이 오지 않으면 지지부진하게 계속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말하라 그러면 민주당에 대해서 곧 깨질 것처럼 예측하는 것도 그 자체로는 장담할 수 없는 변화고, 마찬가지로 그건 민주당이 저 정도 그렇게 되는 건 결국 지지 기반이 그럼 계속 있기 때문이냐. 그건 아닌데도 유지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을 같이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당 조직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원래 정당 조직의 변화를 말하라 그러면 하나는 제3정당의 충격이 정당 체계상의 변화를 동반하면서 그 정당 체계상의 변화의 압박 때문에 개별 정당들이 바뀌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는 대중정당적 충격이 득표를 늘리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효과를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명사정당이라고 불리는 정당 조직들이 대중정당적 특성을 안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당으로 정당 조직을 많이 바꾼 게 우리가 앞서서 본 민주주의 초기 역사의 대부분의 사례입니다. 이게 하나의 이론입니다. 대중정당의 충격이 정당체제적 충격, 선거시장의 변화를 줘서 그것이 개별정당의 변화를 압박하는 게 고전적인 정당 조직 이론의 한 변화의 어떤 이론적 내용이라고 그러면, 또 하나는 대중정당적 충격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대중정당적 충격으로도 선거시장을 충분히 포괄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그러니까 완전히 소진됐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거는 정당들이 이미 선거시장에서 나름대로 과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된 다음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 현상은 개별 대중정당적 요소들이 완화되는 겁니다. 그걸 보통 포괄정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거시장이 변화된 요구에 개별 정당들도 따라하는 것. 그래서 정당들의 차이가 줄고 정당들의 조직에서 당원 기반적인 요소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은 훨씬 더 국가가 갖고 있는 자원, 행정부가 갖고 있는 자원을 훨씬 더 탐닉하려고 하는 유인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후자는 외생정당적 충격의 변화가 아니고
선거시장이 충분히 한번 소진된 다음에 생기는 정당 조직 내생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우리나라 정당 관련된 이론을 말하라 그러면 대중정당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고 이제 대중정당이 아니고 어디나 다 선거 전문가 정당이나 포괄정당적인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정당 이론이 아무도 그런 걸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당 이론이 말하는 건 대중정당적 국면이 있고 대중정당적 국면이 끝나는 걸 말하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대중정당적 국면이라고 하는 것의 변화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정당적 국면 다음의 변화는 지금 우리가 보는 야당처럼 정당의 해체에 가까운 현상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정당이 19세기 모델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사태의 절반밖에 보는 게 아닌 겁니다. 그 당시에 19세기적인 현상도 있고 어느 시대거나 어느 정당이거나 정당의 그 생장과 어떤 새로운 시대에 적응이 있다 그러면 그 타이밍도 똑같이 대중적 기반에 대한 충분한 변화는 동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새로운 시장이 영역이 있으면 정당 체계도 불안정하고 정당 조직도 안정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유럽의 정당들이 오래 갈 수 있었던 건 그거는 대중정당적 국면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나 일본 같은 정당이 약한 거는 그 정당들을 만들었던 거는 냉전이라고 하는 외생적 충격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요소가 컸기 때문에 냉전이 끝나는 탈냉전이 오니까 가장 빨리 변한 데가 일본하고 이태리 같은 데입니다. 대중정당적 국면을 거친 영국이든 독일이든 북유럽의 형태는 잘 안 변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19세기적 그런 대중정당 모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당도 본인들의 지지 기반을 충분히 더 개척할 때 없을 때까지 모든 정당들이 상호 경합하는 체계가 그 단계를 한번 거쳐야 그 정당들이 이름도 이제 더 이상 안 바꾸고 계속 통합하고 분열하지 않고 그 안에서 정당 조직 스스로 변화되는 것에 적응해가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 단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 정당에 대해서 미래를 말하면 예측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 정당을 말하라 그러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곧 아마도 분당될지 몰라. 아마 거기도 공화당도 두 개가 될지 모르고 이건 어느 정치학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적 없습니다. 독일의 기민당과 삼인당 그 두 중심 체제가 아마 곧 무너질걸? 글쎄 거기도 어떻게 될지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체제 내부에서의 변화를 말하지 아직은 무슨 혁명이나 거대한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근데 한국은 정당 관련돼서는 모든 게 가능한 기도하고 또 뭐 아무리 시끄럽게 돼도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요상한 구조를 갖는 건 이 두 체계에서 선거시장을 완전히 소진될 만큼 동원이 이루어진 적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있었던 거는 지역균열이 한번 동원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도 영호남 중심으로만 동원됐기 때문에 지금 충청권의 변화가 요동치는 겁니다. 충청권의 변화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충북이 옛날에는 대구 경북하고 투표 성향이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충북, 강원 여기도 다 변하니까 아직은 우리가 그 단계의 변화를 말하기는 어려운 어떤 문제가 돼버렸다는 거.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정당의 미래를 이제 한국 정당의 미래를 말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변화에 대한 어떤 기획이랄까 이걸 이렇게 돌아보니까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는 네트워크 정당론이라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정당 조직 강화론이라고 불릴 만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만 봐도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한쪽은 이 밖에 있는 지지자 기반의 에너지를 동원하고 여차하면 모든 정당들의 그 변화를 아예 법제화를 하자라는 주장까지 있는 하나의 시도가 있다 그러면 그런 주장은 결국은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 아니냐 그러면서 기존 정당을 강화시켜서 집권 가능한 정당을 만들자, 있는 정당을 강화하자는 쪽이 아마 조만간 이제 야당에서 보게 되는 어떤 가시화된 논쟁의 어떤 한 국면일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변화를 주장하는 쪽은 개헌론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개헌론의 주장의 여러 가지 맥락 중에
뭐 지배적인 맥락은 중임제 를 이야기를 하는 게 있지만 다른 하나는 이참에 아예 내각제로 바꿔가지고 유럽식 온건다당제로 가고 뭐 합의제 민주주의 모델에 합당한 뭐 정당 정치를 하자라고 하는 주장도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지금과 같은 정당의 소선거구제를 바꿔서 비례대표제를 해서 뭐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고 정당 개편도 조금 구조 개편도 좀 허용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뭐 약간 지역 독점적 어떤 의석 구조를 변화를 주자는 것도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당 정치를 제대로 바꾸자 그러면 크게 4가지 정도의 아마 실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정당론, 정당 조직 강화론, 개헌론, 선거제도 개편론 아마 이렇게 있을 텐데 우리가 이 문제를 앞으로 이제 지켜보면서 평가를 만약 한다 그러면 우리 현실의 구체적인 자기 주장을 하는 건 우리 강의에서 충분히 답은 얻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평가하는 기준에서 민주주의가 지지할 만한 어떤 기준이 있다면 뭐가 되고 정치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시사점이 있다면 뭐가 될지는 아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가는 변화라고 만약 한다 그러면 있는 정당들이 강화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편에 좀 가까운 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2개로 좀 나눠보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내생적 정당으로서의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외생적 정당의 충격을 조직하려고 하는 진보 쪽의 정당들하고 또 지금 민주당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민주당을 대체하고자 하는 또 다른 중간 정당의 어떤 도전은 그건 2가지 다 외생적 충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 민주당은 새천년 새정치민주연합은 만약에 본인들이 기존까지 해온 거에서 제1야당으로서 그걸 지킨다 그러면 전 있는 정당을 강화하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의 강의에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네트워크 정당이나 이런 건 정당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어디 경영학 이론이나 어디 무슨 행정학 이론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건 정치의 이론이 될 수는 없는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강조하겠지만 정치의 본질은 권력 현상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지식으로 정치 현상을 참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정치학자가 현실의 처방은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치가 허용하는 방법을 벗어날 때 그것이 아주 가혹한 복수를 한다는 건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학자의 장점은 안 되는 건 경고할 수 있는 게 정치학의 매력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건 잘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앞으로 강의 때 우리가 왜 그런 부분이 정당의 바람직한 어떤 이론이랄까 실천론으로는 부족한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는 엄밀히 보면 대중적 기반보다는 우리나라가 아주 강한 국가주의를 갖고 있는 것에 좀 매달려 있는 정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쓸 때는 아직은 우리나라 새누리당은 국가 파생 정당적 특징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보수정당이 그건 기원입니다. 자유당의 기원을 생각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원래 이승만 씨가 정당을 좋아하지 않은 분이고 정당을 절대 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의자였지만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또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입법부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이 자유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우리나라 자유당은 정부 또는 국가로부터 파생된 정당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집권당이긴 하지만 사실 행정부나 국가를 운영하는 청와대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 그건 민주주의에 좋지가 않다라는 거. 새누리당이 해야 될 일은 정당 정부로서의 독자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거. 집권당이 곧 정부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새누리당은 해가야 된다. 그래서 국가 파생 정당적 요소를 줄여가는 게 새누리당이 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당이든 중간 정당은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과감하게 기존 정당 체계에
구조적인 이 지속력을 끊어주는 것이 그 정당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끊으려면 정당들의 조직력이 강해야 됩니다. 강해도 보통 강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진보정당은 아직 주류 정당으로 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정당이 내부 스스로가 방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작은 정당의 그 빠른 성장은 사실 어느 정도의 중앙집권주의와 어느 정도의 위계적인 요소들이 강한 것이 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럽의 초기 정당의 진보 정당은 대부분 다 민주집중제 모델을 다 선택했지, 정당이 성장하고 나서 정당 스스로가 개방도 되고 그 다음에 민주화를 하는 거지, 아직은 정당이 힘이 안 되는데 자신들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기보다는 이 장점을 흐물흐물하게 하는 건 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3정당이 등장한다, 중간정당으로서 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력을 이 여러 사람들이 참여한다. 보통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이 민주당 내에서 뜻 있는 가치 중심적인 정치인들하고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서 제3정당을 이제 만들자가 지금 이제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분열의 효과를 감당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이질적인 것을 잘 다루는 거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 뜻만 좋다고 모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거는 현실의 정치하고 너무 무관하다는 거. 실제 정치는 권력 현상을 다룰 만큼의 조직력이든 지도력이든 그것 없이는 어렵다라는 것. 만약 그 정당들이 가능한다 그러면 뜻을 앞세우고 가치를 앞세워서 국민적 운동을 일으켜서 제3정당 만든다는 건 그건 이 현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 개헌론도 조금 사실 마뜩지 않습니다. 헌법의 내용을 좋게 만들어서 현실 정치를 계도한다는 생각을 보통은 입헌주의나 헌정주의라고 부릅니다. 그 민주주의에 어느 정도는 반하는 측면도 있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도 잘 않습니다. 대통령제라고 해서 다 양당제를 갖는 것도 아니고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전부 다 다당제인 것은 아닌 것도 또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어느 경우든 그 제도에 의해서 계도되는 이 정치 변화는 그냥 잘 이루어지기 좀 어렵습니다. 전 그런 점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진보 쪽에서 그 어떤 변화의 의제로 삼는 것도 조금 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대개의 경우는 지식인들 중심의 문제제기형이 되기 쉬운데, 지금의 정당 조직의 능력을 가지고 전제로 만약에 비례대표제를 하게 된다거나 비례의석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저는 야권하고 진보정당이 또 분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례대표제를 말하면 비례대표제는 작은 정당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게 아닌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당들의 숫자를 늘리는 효과를 갖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하라 그러면 민주노동당이 왜 분열됐을까? 그건 비례의석을 나눠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인 점이 전 그 사람들의 무의식세계 쪽에 있었기 때문에 정파들이 나눠지면서도 의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정당이 쪼개지는 것이 가져다주는 효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비례대표제를 하라고 그러면 가장 이득을 보는 건 조직력이 강한 데잖아요. 모든 선거제도의 첫 번째 원칙은 정당이 강한 데가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겁니다. 비례대표제든 단순다수제든 건 똑같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새누리당이 유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대선거구제하고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선거구제의 최고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1야당이 유리합니다. 제1당보다도 제1야당이 제도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게 소선거구제입니다. 중대선거구제는 그 혜택을 최고 많이 보는 건 집권당입니다. 집권당이 그걸 많이 보는 이유는 야당을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사표율도 줄고 표의 비례성도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틀렸습니다. 사표율은 주는데 비례성은 낮아집니다. 단순다수제를 하면 비례성이 가장 높은 건 소선거구제입니다. 선거제도를 연구하는 사람은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하고 소선거구제만 있는 겁니다.
단순 다수제를 하는데 중대 선거구제를 하는 경우는 그거는 좋은 효과를 갖는 게 없습니다. 일당의 독점력이 훨씬 더 강해지고 약한 정당들의 분열이 더 많아지는 건. 그리고 중대 선거구제를 그 대표적인 모델이 일본도 있지만 우리도 중선거구제를 유신 때하고 오공화국 때를 했던 겁니다. 제1당이 관리하기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유신 체제 때 되게 흥미로운 변화는 진보 정당들을 정책적으로 장려했다는 겁니다. 왜 장려했을까? 야당을 분열시키는 게 일당에게 최고 유리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진보 정당을 제도적으로 억압했지만 그 선거 크기가 늘어나면 일당이 이득을 최고 많이 보기 위해서는 야당의 숫자를 늘리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게 오공화국도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관제 야당들을 양산하게 된 측면도 그런 점에 전 있다고 생각해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실제로는 비례대표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의 변화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그게 과연 좋은 효과를 가질까 그 점도 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보정당은 첫 번째 실험은 일단 끝났습니다. 두 번째 실험을 다시 성공한다 그러면 단단한 조직력으로 다시 도전해야 되는 거지 선거제도에 편승해서 진보정당이 성장하는 길을 찾을 것이다?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선거제도의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약간 대학원생들의 그 산수노름이 정치를 지배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선거제도 연구는 석사과정이나 이럴 때 공부하기 딱 재밌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선거제도 자체를 공부하는 거는 그 다음엔 그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대개는 선거제도 이외, 제도 이외의 효과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지금 선거제도를 하면 다 시뮬레이션하고 뭘 하는데, 시뮬레이션은 제도가 바뀌면 전략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각 정당들의 행위 전략이 다 바뀌는데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기존 있는 표를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자체도 이 설득력이 가질 수 없다라는 거, 그 점을 전 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현 상황 속에서 정당론을 만약 공부한다 그러면 어떤 그 논쟁의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할지를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논쟁의 맥락을 염두에 두고 정당 이론과 뭐 정치학 이론과 민주주의 이론에서 그나마 좋은 정당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지식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